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국채가 무엇인지,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경기의 경고 등으로 불리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채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 붙여야 합니다. 몇 년짜리 국채를 사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2년물과 30년물은 같은 미국 국채라도 움직임이 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론 대신 실제로 채권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만기에 채권을 선택했는지 아주 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만 이해해도 우리가 앞으로 국채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왕 빌 그로스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채권을 이해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빌 그로스는 자신의 첫 채권 거래에서 30년짜리 미국 장기 국채에 증거금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까지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돈만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증거금을 이용해 자기 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한 30년 장기채였습니다. 결국 약 2주 만에 투자금을 잃었다고 직접 회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기채는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이용했으니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손실이 훨씬 커진 겁니다. 여기서 벌써 하나 배웁니다.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는 말은 미국 정부가 돈을 갚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장 가격까지 안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장기채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훗날 빌 그로스가 바로 그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981년 무렵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5%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높은 금리죠. 빌 그로스는 훗날 이 시기부터 시작된 장기 채권 강세장이 채권 투자자들에게 큰 가격 상승의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빌 그로스가 성공한 것을 30년물 하나를 사놓고 기다려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핌코에서는 여러 종류와 만기의 채권을 운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만기 하나가 아니라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아주 높은 시장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편에서 배운 걸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샀습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즉, 이자도 받고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기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같은 폭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단기채는 금리에 비교적 둔감하고 장기채는 금리에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면 장기채의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지만 방향을 틀리면 반대로 손실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빌 그로스의 첫 실패와 이후의 성공이 이 차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바로 장기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높은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갈 환경인가, 아니면 이제 방향이 바뀔 환경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이번 사례는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0년 장기 국채가 아니라 2년물과 5년물 미국 국채를 크게 샀기 때문입니다. 2000년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는 6.5% 수준이었습니다. 드러켄밀러가 당시 언급한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도 6%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업 쪽에서 이상한 신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계속 잘 돌아가면
연준은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투자가 줄고 경기가 빠르게 약해진다면 연준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커질까요? 금리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드러켄밀러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물과 5년물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사기 시작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면 왜 30년물을 안 사고 2년물과 5년물을 샀을까?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년물이나 5년물 금리는 30년물 같은 아주 긴 장기 금리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시장 전망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드러켄밀러가 보고 있던 것은 아주 먼 미래의 30년이 아니라 경기가 약해지면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라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2년물과 5년물 같은 구간을 선택한 것이 그의 판단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1년 들어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2000년 말 6.5%였던 연방기금 금리 목표는 2001년 말에는 1.75%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을 아주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드러켄밀러는 금리가 내려갔네. 나도 채권 사야지.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경제가 이상해지고 있네.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가능성과 연결되는 2년물과 5년물을 산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 따라간 게 아니라 뉴스가 나올 환경을 먼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연준이 금리 내렸대 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고용이 약해지는지,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지, 소비가 줄어드는지,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장기채가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연준 금리 인하라면 단기, 중기 국채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주 긴 기간 동안 장기금리 자체가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장기채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장기채는 예상이 틀렸을 때의 가격 변동도 더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워런 버핏입니다. 이번 것은 미국 국채가 아닙니다. 워싱턴 공공전력 공급 시스템, 이른바 WPPSS 관련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미국 국채 사례와 똑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83년 WPPSS의 일부 프로젝트 채권에서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없던 다른 프로젝트 채권들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옆집에 불이 났더니 사람들이 이 집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같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버핏은 여기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봤습니다. 그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너무 싸진 것은 아닐까? 버크셔가 투자한 금액은 약 1억 3,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서 들어오는 연간 세후 이자 수입은 약 2,270만 달러였습니다. 버핏의 계산으로는 무차입 투자금 대비 세후 약 16.3%였습니다. 여기서는 2년물이냐, 5년물이냐, 30년물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내가 받는 현금이 얼마인가 였습니다. 버핏은 채권을 하나의 사업처럼 생각했습니다. 1억 3,900만 달러를 주고 회사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보자. 그 회사에서 매년 세후 2,270만 달러가 현금으로 들어온다면 이 사업을 살 것인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핏은 당시 대부분의 장기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물가가 올라버리면 고정된 이자를 받는 장기채의 실질 가치가 크게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채권을 샀다는 것은 평소 싫어하는 위험까지 감수할 정도로 가격과 보상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핏 사례의 핵심은 장기채를 사라 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좋은 채권이냐보다 지금 가격에서 위험에 비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봐라
입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을 아주 쉽게 한 줄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 그로스.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가 내려가는 큰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장기채는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 효과가 클 수 있지만 반대로 틀리면 손실도 큽니다. 드러켄 밀러. 경기가 나빠지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보고 2년물과 5년물을 샀습니다. 아주 먼 미래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정책금리 변화를 노린 겁니다. 버핏. 금리 방향을 맞추기보다 공포 때문에 사진 채권의 현금 흐름을 계산했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보이시죠? 채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채는 언제 사느냐만큼 몇 년짜리를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4가지를 먼저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금리가 높은가? 두 번째, 왜 금리가 높은가? 물가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중인지 아니면 높은 금리가 경제를 누르기 시작하고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 앞으로 어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가? 연준이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물가와 성장까지 약해져서 10년물이나 30년물 금리가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 둘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예상이 틀렸을 때도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채일수록 금리 변화의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이용하면 그 움직임은 내 계좌에서 훨씬 커집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조차 첫 30년물 국채 거래에서는 그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금리 내려 하면서 장기채 하나에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거장들의 핵심과도 다릅니다. 저는 국채를 볼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금리가 높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왜 높지? 그리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금리는 단기금리인가? 장기금리인가? 이 질문까지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채를 사야 한다 라는 막연한 말에서 벗어나 왜 사고, 언제 사고, 어떤 만기를 볼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 그로스는 장기적인 금리 하락의 큰 흐름을 이용했고, 드러켄 밀러는 경기 악화와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2년물과 5년물을 선택했고, 버핏은 시장의 공포 속에서 가격 대비 현금 흐름을 계산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금리 숫자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왜 그 금리가 만들어졌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국채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에서 미국 2년물, 10년물, 30년물, 연준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장은 지금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면 우리가 3편에 걸쳐 국채를 공부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